신한대학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평리 전투입니다. 그 화면의 좌측은 지평리 전투 당시 지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5군데에서 중공군이 공격을 하고 이런 다 포위된 상황입니다. 우측은 그 당시 연대장 대령 프리만입니다. 이 강의 내용의 참고 자료는 육군 군사연구소 발행 6.25 전쟁입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고 26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 2사단 23년대가 배속된 프랑스 대대와 함께 중공군 4차 공세 시 경기도 지평리에서 중공군 6개 연대의 집중 공격을 전면 방어로 격퇴, 유엔군의 재반격의 기틀을 다지게 된 전투입니다. 그 유엔 창설에 관한 개관을 먼저 살펴보면은 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45년 10월 24일 유엔군을 창설합니다. 이때 이제 목적은 세계 평화 유지였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51개국 회원국이 가입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이제 기습 남침이 이루어지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포함 16개국 전투부대 파병안이 가결됩니다. 이것이 이제 6.25 발발되고 3일째 되는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6.25 전쟁 기간 전투병 파병, 그 다음에 의료 지원 등 63개국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당시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킨 그 유엔군의 전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평리 전투입니다. 이 사진은 유엔군 파견을 파병을 결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면인데요. 그 6.25 전쟁 나고 3일째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6.25 전쟁 시 중공군은 5차에 걸쳐 공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공군 1차 공세는 1950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청천강, 운산, 희천, 장진호 일대에서 대략 이루어지게 되고요. 중공군 2차 공세는 개천, 즉 군우리 전투, 장진호 전투가 이제 2차 공세인데요. 이 공세로 인해서 유엔군은 38도선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중공군 3차 공세는 50년 12월 3일부터 51년 1월 8일까지 실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38도선에서 유엔군이 평택, 원주, 이 삼척선으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일사후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강이 꽁꽁 얼어가지고요. 피난민은 피난하기에 용이했고 또 중공군도 도와하는데 용이했던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군 1차 반격은 51년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렇게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서부에서는 서측,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서는 썬더볼트, 동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 라운드업 작전이 되는 거죠. 자, 그 장면은 큰 그림에서 본 내용인데요. 서측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썬더볼트 작전을 해서 한강
남한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쪽은 라인도업 작전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그러한 요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평리 전투의 상황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국군 유엔군은 중공군 3차 공세 시 이제 철수 재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951년 1월 25일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반격 작전으로 이제 지평리하고 횡상선 일대까지 이제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하자 이제 중공군이 이제 유엔군 요 재반격에 그러니까 4차 공세 계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공군 6개 연대가 그 지평리 일대의 미 2사단 23년대를 이제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 8군 사령관 당시 리츠웨이는 미 2사단 23년대한테 지평리를 사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은 미 2사단 23년대장은 전면 방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예비대를 제외하고는 전 인원을 그러니까 일선에 투입을 하고 이제 장애물을 설치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리츠웨이 8군 사령관의 이제 지평리 사수 명령을 살펴보면요. 이제 지평리를 포기하면은 인접한 9군단의 우측이 노출되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서측이죠. 서측에 공격을 하는 거죠. 이 군단으로 봐서는 우측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한강 이남 지역을 중공군에게 다시 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반격의 중요한 거점을 잃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공군이 이번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평리를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아군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지평리를 사수해야 한다. 이제 리츠웨이 장군이 이 지평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지시를 했던 것이죠. 네. 자, 좀 더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요대에서 보시면은 대략 지평리와 양수리, 한강은 이제 동일한 의도에 이렇게 거의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평리를 중공군이 점령을 하면은 이제 서울로 공격하는 9군단이죠. 이제 9군단 우측방이 이제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서울 측방이 여기가 노출이 되면은 유엔군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지평리를 유엔군이 지키면은 이제 이쪽 홍천이나 원주 이렇게 춘천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아주 지평리는 그 당시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8군 사령관 리츠웨이는 반드시 사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네. 자, 지평리 전투의 이제 작전 환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공군이 이쪽 지평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주 이천 방향으로 이제 진출하게 돼서 그쪽 서울 쪽을 서쪽 한반도의 서쪽을 공격 중인 이 한강 남한의 9군단, 미 9군단의 측병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엔군이 저지하면은 미 9군단을 엄호할 수 있는, 엄호하면서 재반격이 가능한 그러한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형을 보면은 지평리가 차지점에 위치하고요. 북쪽으로는 복미산, 남쪽으로는 망미산, 서남쪽으로는 248고지, 그다음에 서북쪽으로는 340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 지평리는 고지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던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로를 보면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또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중앙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참선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당시 기상을 보면은 뭐 영하 15도씨 내였고요. 그런 혹한이죠. 15도 이렇게 되면요. 또한 강설로 이 항공 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국면은 이제 중공군 공격 개시 국면인데요. 자, 중공군은 이게 3개 사단 구묘로 이렇게 대략 5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야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인해전술로 2월 13일에 이제 포위망을 압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포위된 23년대는 이제 이 탄막 방어로, 그러니까 탄막 포병 사격이죠. 포경 탄막 사격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전투 시 포 1문당 평균 250발을 이제 발사하는 그런 가공할 의력으로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병 탄막 사격으로 방어를 하자 중공군은 이제 또다시 2개 연대를 이제 2월 14일에 추가 투입합니다. 이때 이제 프리만 대령이 이 중공군 박격포 사격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고, 당시 연대 군수참모는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공군이 2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자 이제 상급 부대인 미 10군단은 이 항공폭격으로 이 2개 연대를 계속 저지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포위된 이 23년대에게 수송기 24대를 활용해서 이제 공중 보급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뭐 탄약이 됐건 실량이 됐건 보급품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항공화력에 이 중공군이 야, 이거 주간에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주간 공격을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야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주간 공격을 정지를 합니다. 자, 이제 23년대장의 이제 군인 정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공국 박격포 사격으로 프리만 대령이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후송을 하라고 상급 부대에서 이제 후송을 시키려고 하니까 후송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23년대장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하냐면 내가 부하를 이끌고 여기에 왔다. 네, 여기 지평리에 왔다. 내가 반드시 이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이제 후송을 거부한 이러한 이유로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격포 파편으로 이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후송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결 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부대를 지휘하는 이제 군인 정신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공군의 나팔 소리와 프랑스 대대 사이렌의 대결 이런 국면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중공군이 나팔을 불고 깽가리를 치면서 인해전술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뭐 물밀듯이 오니까 이 프랑스대 병사들은 뭐 공포심에 이렇게 막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뭐 공포심이 유발되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제 이 프랑스군에서 베란간에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는 이 프랑스군 부대에 이제 조기 경보 혹은 신호용으로 이러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동식 사이렌을 중대급에 하나씩 이렇게 보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손잡이를 돌리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병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사이렌을 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이 이 사이렌 소리에 이제 자기들 신호라든지 연락이 끊겨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이 중공군에 대해서 프랑스 대대가 일제히 화력으로 집중해서 중공군을 격퇴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이때 이제 프랑스군 대대가 방어한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어요. 또 당시 프랑스 대대가 그러한 취약한 지역을 이렇게 방어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프랑스 대대는 용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병으로 된 장교 부사관은 거의 다 용병이었고, 뭐 물론 병사들은 일부 신병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취약한 지역으로 방어를 줬는데 자면에 이 사이렌으로서 이 중공군을 잘 막아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장터에서 그 한 병사의 이런 기지가 이러한 엄청난 이제 승리를 갖게 된 것이죠. 획득하게 된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전투 경과 중 중공군과 유엔군의 처절한 철투 국면인데요. 이제 주간 공격을 정지했다가 결국은 중공군이 이제 야간 공격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월 14일 08, 20시 30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야간 공격으로 전환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공군은 뭐 한 9만여 명, 그 다음에 미군은 한 뭐 3천여 명 정도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완전히 포위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 거의 뭐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처절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공군도 이 4차 공세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평리가 가지는 전략적 요충지 때문에 이 지평리를 중공군이 확보하게 되면은 여주 이천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한강 남한을 이렇게 항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도 사활을 걸고 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23년대는 아주 생사를 각오하고 처절한 전투로 해서 결국은 이 전화력을 동원해서 이 중공군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병전도 일어나고 화력전 등 그다음에 뭐 서로 막 피아가 뒤섞이는 혼전이 이러한 속에서도 결국은 이 저지를 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전투경과 요것은 이제 5기병연대 연결 작전 그러한 국면인데요. 그래서 리제이 이제 8군 사령관은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그 미 23년대가 포위된 상태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 작전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 작전을 이제 미 구군단장이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5기병연대장에게 이제 연결 작전을 지시합니다. 1기병사단 5기병연대인데요. 근데 5기병연대장이 이름이 이제 대령인데 크롬베즈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할 때는 그런 연대장 이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크롬베즈 특수임무부대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연결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기병연대장인 크롬베즈는 전차 23대로 해서 돌격중대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차지점이 이제 대략 곡술 일대인데요. 곡술 일대에서부터 지평리까지는 약 6km입니다. 그래서 6km를 전차 돌격중대로 해서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대장은 그 23대 중 5번째 전차에 동승을 해서 현장 지휘를 하게 되고 진두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곡수리 일대에서부터 지평리까지를 탑승한 채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탑승해서 공격을 하니까 중공군은 이제 박격포, 그 다음에 로켓포로 이제 전차에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한 1개 중대, 보병 1개 중대, 이제 그 전차
탑승해서 전체 한 뭐 7, 8명 탑승해서 같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크롬베지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전차는 절대 정지하면 안 된다. 사격도 달리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전차는 지금 전차는 뭐 기동간 사격이 가능했지만 그 당시는 이제 기동간 사격이 안 됐죠. 그 포안정 장치나 뭐 이런 게 그때까지는 아주 지금처럼 아주 섬세하게 첨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여하간 그래서 달리면서 쐈다는 거죠. 기관총, 뭐 저 주포 이런 것을요. 결국은 오기병 연대장은 대략 정오에 공격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14일이죠. 14일 정오에 공격을 해서 17시 15분에 결국은 요 망미산 일대에 공격 중인 이대대 그 지역의 전차 중대와 이제 연결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군은 이제 결국은 3일째 공격 실패로 전환 이렇게 퇴각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때 이제 여기 곡수리에서 지평리까지 6km를 이제 전차에 보병 1개 중대가 탑승해서 공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연대장, 크롬베지 연대장은 5번차 전차에 동승해서 같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대에 전차에 탑승한 보병 1개 중대가 대략 160명이었는데요. 그 160명 중 이 살아남은 병사는 23명이었고 나머지 137명은 전사하거나 부상 또는 포로가 당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km를 여러분들 전차에 보병이 탑승해서 쫙 공격을 했다. 대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오에 공격을 해서 뭐 17시 한 15분경에 그 연결 작전을 했으니까 6km를 그리 갔으니까요. 여하간 뭐 160명 중 137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으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 작전을 성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지평리를 사수하게 되고 중공군은 이제 전원 퇴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중령으로 참전한 프랑스 대대 몽클라르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몽클라르는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리고 중장까지 진급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중령으로 강등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프랑스 대대는 대대 규모만 이렇게 파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장으로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스로 중령으로 돼서 대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적과 싸울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진정한 장군이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는 당시의 전투 현장들인데요. 자, 이 사진은 6.25 전쟁 중에 몽클라르 대대장인데요. 왼쪽이 몽클라르 대대장이고, 이거는 미 8군 사령관 리치 웨이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 보이죠, 몽클라르. 예. 일단은 계급은 중령입니다. 네. 다음은 미 23년대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 병사들인데요. 자, 이 병사들은 신병도 있었지만 장교, 부사관들은 모두 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어 진지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 지역을 이제 프랑스 대대한테 할당을 해서 그 지역을 방어를 담당케 했습니다. 이제 요 사진은 사격 중인 프랑스 병사네요. 네, 프랑스 사격 준비 중인 프랑스 병사고요. 네. 기관총이네요. 보면 저 기관총. 예. 자, 요것은 저 지평리 고지의 기관총 진치. 이제 지평리 고지에서 이렇게 기관총 진치를 이렇게 구축하고 이제 이렇게 사수, 부사수 이렇게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요것은 저 지평리 일대를 정찰하고 있는 미 2사단 정찰 대원들인데요. 미 2보병사단.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전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지형 정찰을 하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네. 자, 요것은 이제 프랑스 대대에 배속된 국군 장병인데요. 자, 프랑스 대대에 배속된 국군 장병은 이게 한 2개 소대 규모가 이제 이렇게 프랑스 대대에 배속이 됐어요. 우리 국군 장병이. 그래서 이 인원들은 주로 정찰, 그 다음에 특공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현재도 뭐 생존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용병, 강력, 아주 싸움을 가장 잘했던 그 프랑스 대대에 이렇게 국군이 배속되었다는 사실이요. 대략 2개 소대 규모가 배속이 돼서 이렇게 전투를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혹한 속에 이렇게 방어 진출을 구축한 미-23년대 이렇게 병사 막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통 같은 것들 세우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게 눈이죠, 눈. 네. 요것은 이제 지평리로 향하는 미5 기병연대의 전차 소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따라오고 하차된 보병들이 오고 이렇게 탑승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수리에서 지평리까지 대략 6km로 이렇게 이제 전차를 타고 가고 23대가 갔지 않습니까? 23대가 갔는데 5번 전차에 크롬베즈 연대장이 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위에 탑승된 보병들이 탑승된 이러한 데는 적 포병에 취약한 거죠. 그러나 이제 전차 승무원들은 전차 속에 이렇게 숨으면은, 암만 그래도 전차적에 숨으면은 포탄이나 포병 탄약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냥 탑승한 인원들은 거의 뭐 포병 탄에 의해서 혹은 로켓 탄에서 이렇게 뭐 부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국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평리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평리 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승차하고 뭐 하는 역사죠, 역사. 그 당시 여기서는 이제 23년대 지휘소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평리 역사에 가 보시면은 여기서 23년대 지휘소를 했구나. 그리고 거기가 이제 거의 중앙이고, 그 쭉 사방으로 이제 전면 방어 진지가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이제 평가 및 교훈입니다. 미 2사단의 이제 지평리 전투 승리로 인해서 중공군 4차 공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 4차 공세는 이제 이 지평리를 확보함으로써 여주 이천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그 한강 남한에까지 이렇게 이제 중공군이 진출하려고 했던 건데, 사주간에 이 지평리 전투로 인해서 이 공세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지평리 전투는 이제 중공군이 5차까지 쭉 공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4차 공세까지 1, 2, 3차 공세에는 계속 패배했어요. 그래서 뭐 3차 공세 때는 뭐 일사후퇴로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평택, 그 다음에 원주, 이 강릉선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후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3차까지는 계속 패배했어요. 중공군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평리에서 전투를 함으로써 이제 중공군 공세에 맞서서 한 전투 중 최초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둔 이러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지평리 전투가 그러한 아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평리 전투 승리 요인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유엔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 대대하고 미군 대대하고 아주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전면 고수 방어를 성공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뭐 각계 병사들의 강력한 정신무장,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 한 병사가 뭐 이 사이렌을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 꽹가리 뭐 이런 소리에 이제 대응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의 또 뭐 장교, 부사관들의 강인한 정신력 무장 싸워이기 때는 이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휘관의 우수한 상황 판단 능력 이렇게 가지고 쭉 크롬베즈 뭐 이렇게 대령의 그 특수임무부대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전투력 운영, 이 전차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했고 또 항공화력, 그다음에 이제 포병화력 뭐 이런 것이 최대 사격 능력으로 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모든 지휘관의 우수한 상황 판단 하에 각종 무기의 효율적인 운영, 전투력의 운영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항공 지원 우세. 그러니까 항공 지원 포병 뭐 그다음에 포탄, 항공 포탄, 그다음에 24대의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로, 공중보급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중공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고 또한 24대의 수송기로 그 포위된 23년대 전장병들에게 필요한 탄약, 식량, 보급품 뭐 이렇게 따뜻한 옷 뭐 이런 모든 가지를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일사후퇴 때 그러니까 3차 공세 때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이 중공군이 현지 조달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다 태우거나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공군은 더더욱 보급품의 애로를 느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평리 전투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3차 공세까지 계속 중공군한테 패배했었잖아요. 그래서 패배 일로했던 유엔군이 이 지평리 전투 승리로 해서 이 중공군의 공포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공군의 치명적인 약점, 군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중공군은 군수 지원에 이제 어려움으로써 2차 공세 시를 제외하고는 공세 기간이 2주 이상 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그럼 자, 1차 공세는 최초 이제 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인데 이때는 이제 그래도 12일 이게 최초 이제 압록강 넘어와서 이제 청천강 선에서 전투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제 2차 공세는 이제 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건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2주 기간을 넘겼는데요. 요것은 이제 대략 어디냐면 군우리 전투 개천이죠. 군우리 전투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때 유엔군은
이 2차 공세 때 38도선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21일이 걸렸고, 3차 공세는 이제 12월 31일부터 51년 1월 8일, 9일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사 후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택, 강릉선으로 이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9일 뺏기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공세 때는 이제 51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5일간,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지평리 전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차 공세는 이제 4월 공세, 5월 공세가 있는데, 4월 공세는 51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그 다음에 이제 5월 공세는 5월 16일부터 20일, 7일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요때가 가장 길었고, 2차 공세가 21일, 나머지는 이제 점점 이렇게 거의 뭐 작아졌잖아요. 결국은 저 보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그 보급선이 계속 병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길어지고 항공 폭격에 의해서 지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중공군이 이제 이 군수 지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은 감자로 허기를 채우는 중공군 이렇게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평리 전투를 살펴봤는데요. 이 지평리 전투는 아주 중공군 이 4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전투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공군이 이제 우리 6.25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패하게 되는,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전투가 되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